네, 반갑습니다. 유사입니다. 8월 24일 수요일 시사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밤늦게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네, 해명글이 가관입니다. 네, 네, 거의 변호인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 글을 보면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서 에,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정말 덕꾸라지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뺀질뺀질합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죠? 참 이럴 경우에 사법정의라는 게 참 어떤 의미에서는 무기력해 보이고 그래요. 예, 이런 거를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요즘 이 법이론이 해괴하게 자꾸 이렇게 궤변처럼 논리 구성이 되고 있어서요. 참 뭐라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 빤히 보이는 거고 상당한 물증과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틈새가 있으면 그걸 비집고 이걸 다 이제 탄핵하는 혐의를 탄핵하는 이런 지금 사법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서 자, 이거 입증 책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 어디까지 우리가 사법 한계로 설정해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페북글에서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이지 뭐 문제 없다는 이 취지죠. 어? 예, 지금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아내가 오늘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5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 130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방대한 수사 자료, 장기간의 수사에 장기간의 수사에 경찰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원만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담당 경찰관께도 감사드린다. 참 어이가 없다 못해 역겹기까지 합니다. 그죠? 어, 그러고 나서 그 페북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배모 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에? 어떤 의미에서 어? 변칙 수행 비서처럼 배정을 해두고 이게 그 사람 사비를 썼다고요? 뭐 경기도 소속 공무원, 5급 공무원이 수행 비서처럼 움직였는데 그 사람이 뭔 대단한 일을 한답시고 자선을 한답시고 사비로 썼을까요? 사비로 쓴 것을 알았고 음식값을 줬다는 점도 밝혔다. 그러면서 음식값 몇만 원 그 이야기로 자꾸 초점을 돌리고 있어요. 예?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사무관이 쓴 사실도 확인됐다. 예? 이재명 재산은 30억대인데 이 문제의 배모 씨 이 사무관 재산은 80억대라는 게 최근에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죠?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페북글에 경찰 조사 중 배 씨가 전달했다는 음식은 16건이고 180만 원이었다. 예, 이것도 전부 사실이 아니다. 전부 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참 기가 막힌 해명입니다. 뭐 이 실체적 진실은 이제 추가적인 조사, 수사, 또 재판 과정에서 기소가 된다면 밝혀지겠지만 글쎄요, 이 사법 정의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춤을 춰도 되는지, 네, 일반의 법 감정과 이렇게까지 떨어져도 되는지, 예, 그리고 이 수사요, 특히 경찰 수사 이렇게까지 흐리멍텅해도 되는지 참 우리 짚어봐야 될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부분은 여러분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요. 이, 이 사건 때문에
막 극단 선택을 하거나 희생된 사람, 다친 사람, 고통을 받은 사람이 부지기수인데요. 그렇죠? 죽은 사람만 해도 지금 4명이잖아요. 이재명 관련 사건으로. 자,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통화녹음 이야기가 또 지금 현재 또 다른 문제로 시끄러운 이준석 관련해서도 통화녹음 문제, 이게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녹음 문제는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범죄 피해자, 지금 보게 되면 터무니없는 지금 입법 발의가 또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그 입법 과잉이에요. 법률 만능주의로 지금 치달아가고 있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다 그래요. 윤상현이라는 친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음성권 보장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음성권은 지금 현재 에, 이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아직 제대로 이게 에, 뭐 법적 권리로 구체화된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인격권 범위 내에서 초보적인 어떤 이야기로 프라이버시권 등등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수준인데, 이거를 지금 내세워 가지고 음성권 보장, 국민들의 음성권 보장 이런 거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법률안,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금 대표 발의했다 그래요. 윤상현이라는 친구가. 예?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이것도 형벌도 엄청 셉니다, 여러분. 예, 살인죄가 보통 5년을 기준으로 이 법정형이 정해져 있잖아요. 1년 이상 10년 이하. 이 형량이 엄청 무겁습니다. 예, 이게 뭐 프라이버시권, 지금 여기 이제 발의한 대로 하게 되면 음성권 보장이라고 칩시다. 이거 자체가 1년 이상 징역, 10년 이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을 부과할 만큼 그렇게, 글쎄요, 양형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예, 이 법적 권리, 음성권이라는 법적 권리 자체의 구체성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 법을 지금 일단 발의해 두고 있대요. 이게 입법 과잉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단 발의가 돼 있어요. 근데 이 통화녹음 관련은 여러 측면에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범죄 피해자. 범죄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런 사유로 피해를 입었다. 근데 유력한 입증 단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CCTV, 그다음에 통화 내용입니다. 뭐 서면으로 너 이렇게 다치게 할 거야. 너한테 이렇게 피해를 줄 거야.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바보 멍텅구리는 없으니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상 범죄 피해자에게 방어권을 완전히 다 뺏어버리는 겁니다. 입증할 수가 없어요. 요즘 뭐 입증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다루잖아요. 예전부터 이게 증거능력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이 방금 해명을 봤습니다만, 저렇게 예, 작은 미세한 틈새를 비집고 지금 계속해서 그걸 벌려나가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 범죄 피해자들 같은 경우 민형사 증거, 도대체 입증 책임을 이렇게 봉쇄해버리면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거냐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지금 잘 모르시죠? 비즈니스 관계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일반 범죄 피해자뿐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공직에 있는 분들, 특히 이 민원 부서에 있는 분들, 고충이 참 많으실 거예요. 아마도 폰을 2개 갖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도 폰이 2개예요. 예? 민감한 통화를 할 때는 갤럭시 폰으로 한다고요. 아이폰이 통화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거는 아이폰을 쓰더라도, 저도 폰이 2개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공직에 공공기관의 민원부서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 특히 그 중에서도 뭐 뭐라 그럴까요? 검사, 변호사 뭐 이런 위치에 있는 법조인들조차도 뭐 범 비즈니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뭐 공무든 사무든 간에
예, 비즈니스 관계에서 터무니없이 예, 민원이 제기되고 어떤 의미에서 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 때문에 상대방이 막 대도 않은 생떼를 쓰는 문제 때문에 통화 녹음 하지 않나요, 여러분? 안 하시나요? 뭐 이준석이처럼 저렇게 막 희한하게 그렇게 쓰지는 않지만 만약의 경우에 유사시에 대해서 다 증거 자료를 남겨놓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 분명히 해놓고는 잡아떼고 안 해놓고는 했다라고 우기고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나요? 특히 지금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꽤 됐습니다만 이 성범죄 관련해서 특히 여성 민원인들 대면 이게 상담 부서에 있던 조사 부서에 있던 간에 대면 사무를 처리할 때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예? 뭐 성적 모멸감을 당했다. 뭐 그런 발언이 있었다. 수치심을 줬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가게 되면요. 그런 경우에 가게 되면 그거를 그럼 조사관인가 뭔가 있어요. 근데 조사관이 편파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통화 기록이라도 있으면 뭐 CCTV 자료가 있으면 근데 CCTV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일반 생활 공간 이런데. 예. 이게 참 난감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공직자 여러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예. 이거를 지금 다 막아버리면 참 억울한 경우들이 참 많을 거예요. 저는 이건 참 하나만 보고 진짜 많은 부분의 법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그 위험성을 간과했다라고 보는데요. 이 이재명 관련해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통화 기록 등등 녹취록이 그렇게 버젓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저렇게 잡아떼고 있어요.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이야기, 예, 통화 녹음하면 징역 10년이라는 이 윤상현이 발의했다라는 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법률안, 이 엉터리 법률안 이야기도 지금 또 하게 됩니다만, 예? 이게 또 뭐 IT 산업계 같은 경우에는 삼성 갤럭시 폰 이제 안 팔릴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갤럭시 폰 쓰는 이유가 저는 삼성페이를 쓰지 않습니다만 삼성페이 하고 이 통화 녹음 기능 때문인데 그렇잖아요. 아이폰도 뭐 통화 녹음 하려면 하는데 굉장히 번거롭죠. 앱을 깔고 뭐 이렇게 하는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번거롭다 보니까 갤럭시 폰을 쓰죠. 자동 통화 녹음 기능을 설정해 놓고 그렇게 쓰지 않나요? 예, 민원부서 특히 상담 민원부서에서는 공사를 막론하고 많이 쓴다고 봐요. 저는 뭐 특별히 다른 어떤 불순한 목적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쓴다고 봐요. 어, 이게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증거가 차고 넘치죠. 어떤 의미에서. 근데 지금 어쨌든 경찰 조사라는 게 지금 5시간 만에 끝나버렸어요.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대충 이렇게 견주어 보게 되면 이 정도 이렇게 논점이라든지 해명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경우들, 지금 압수만 130건이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압수물이나 수사 기록이 많은 경우에 5시간의 수사가 끝난다? 귀가 조치했다? 조금은 의아해요. 경찰이 그렇게 신속하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조사 같은 거, 수사 같은 거 여러분 받아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쓰고 본인이 다 문구 다 확인하고, 특히 변호인 입회가 되면 더더욱요. 다 확인하고 본인이 조서에 날인해야 귀가 됩니다. 그죠? 언제 조사받고, 언제 그거 확인하고 귀가했냐는 거죠. 5시간 조사 끝에 귀가시켰다는데 조금 납득이 안 가요. 자, 이러고 이제 뭐 송치하든 불송치하든 결정을 할 건데 이제 공소시효도 거의 코앞에 다가와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네, 경찰 수사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감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엉성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이 형식적으로 하는 듯한 조금은 납득이 안 되는.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송치 결정이 되더라도 검찰에서 보안 수사할 시간이 없어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책임을 검찰로 떠넘기면, 예, 지시한 적 없다, 잡아떼고. 지금 누가 봐도 이거 지시 안 하는 관계일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뭐 둡시다. 자, 이런 이야기 또 있고요. 이런저런 이야기 먼저 한번 추스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공석으로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자리,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인사 하마평이 있습니다. 그죠? 교육부 장관의 일전에 서울농대 교수 이야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또 이대 교수 이야기가 나와요. 찾다 찾다 이제 교육 전문성이 있느니 없느니 시비가 나오니까 이제 그걸 겨우겨우 찾아냈나 봐요. 예. 정재영 이대 교수라는데, 예. 나이도 또 이제 젊은 이미지 거기 맞추려고 좀 맞춘 것 같은데 48세래요. 행시 합격자고 교육부에서 1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서울대 교육학과 졸업이라 그래요. 2004년 졸업이라고 하는 보니까 20학번인 것 같은데, 네. 이 서기관 시절 때 2012년에 이대 교수로 갔대요.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교육부 근무하고 행시 합격자, 서울대 교육과 출신, 뭐 이런 정도 구색을 갖추어서 어, 내정하는 것 같은데 과연 행정 장악력이 있을지, 소위 속된 말로 그립감이 있을지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죠. 관료를 통제하지 못하고 부릴 줄 모르면 아무리 뭐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질병관리청장을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어, 소위 안티로 있을 때는 조곤조곤 이런저런 꼬투리 잡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막상 직책을 주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왕좌왕 한다고 저는 봐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립감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하는 게 없잖아요. 과학방역?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뭐 어떤 의미에서 사태 예측도 제대로 안 된다라고 국민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잖아요. 네, 사망자가 지금 현재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사망자가 늘 거라고 이렇게 뒷북 행정의 전형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자, 복지부 장관의 지금 하마평 되잖아요. 교육장관 정재영밖에 없나 봐요. 유력하다는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찾다가 그래도 뭐 교육자 붙은 전공하고 거기에 뭐 이렇게 발 담근 놈 찾다가 보니까 이 사람밖에 눈에 안 띄었나 봐요. 얼마나 찾은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사람 찾는 노력을 윤석열 정부는 너무 안 한다. 너무 쉽게 매사를 너무 쉽게 정말 관료적으로 해결하려고 드는 참 천하태평 이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정재영 교수밖에 사람이 없었나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자, 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 사람들 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런저런 이야기부터 먼저 추스리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나경원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나경원. 예. 예, 물론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이 복지, 보건 이쪽 전문가보다가는 좀 정치인을 원한다. 연금개혁이라는 게 있으니까 복지부가 주관부서니까 좋아요. 근데 나경원을 차출하는 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쑥대 받친 국힘당, 콩가루지만이 되어 있는 국힘당, 그리고 탈당파들이 놀이터처럼 그렇게 변신하고 있는 일명 윤핵관이라고 하지만 저는 탈당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탈당파들, 탄핵파들이 탄핵파들의 놀이터처럼 변신되어 있는 국힘당, 이 사람들에게 지금 당을 다 넘기고 나경원을 뺀다. 저는 반대입니다. 예, 반대입니다. 아무리 정치인도 좋지만, 예, 인사검증 부담 피해가는 것도 좋지만 반대입니다. 김세연 역시 탈당파지요. 김무성 계열이죠. 이 사람은 점 따르는 이미지도 없습니다. 그죠? 여의도 연구원장 등등 해서 지금 현재 잠시 뒷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부정적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저는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양다리 걸치기 회색 분자 뚜렷한 색깔도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금수저잖아요. 아버지 지역구 물려받아가지고 배지 몇 번 달다가 당 이리저리 역학관계에서 치이고 밀리고 하다가 지금 현재 다시 이 탈당파들이 전진하는 이 분위기에 묻어서 또 이제 뭐 김세연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여러분 뭐 상임위 배정 여러분 아시죠? 각 정당별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 배정하는 것, 뭐 사보임이라고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 다 그냥 본인 의사도 듣지만 당내 역학관계에 따라서 강제 배정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뭐 보건복지위원장인가 했대요.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그 파트를 했대요. 예? 근데 그게 무슨 뭐 전문성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 상임위원장 여러분들 보시죠?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윤희숙 전 의원, KDI 있을 때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을 했죠. 이 윤희숙 의원이 그나마 하마 문망에 입이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윤희숙 의원 정도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나름대로 좀뭐 그래도 썩어 빠진 정치판에서 선명성도 있고 또 전문성도 나름 있고 또 투쟁성도 있고요.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회 대정부 질문 관련 국회에 출석해서 주고받은 답변 관련해서 품격 이야기하는데 그런 한가로운 일부 종편 패널에 나와서 그런 소리 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보수 논객이라는 사람들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품격 따질 판이냐고. 응? 떼거지로 달라들어서 쥐어뜯기 혈안이 돼 있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곱게 하지 않는 족속들을 두고 무슨 품격이요? 예? 국민들도 생각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인간들을 더 이상 활보하지 못하게, 활개치지 못하게 조기에 제압하는 게 그게 국민을 위한 거라고요. 어? 국민들이 잠시 좀 불편하더라도 국민들 다 이해한다고. 저놈들은 저렇게 두드리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 안다고요. 그런데 뭐 품격 이야기하고 뭐 장관다운 언사를 하라?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소리. 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 불량 세력들, 불순 세력들이 저렇게 득세를 하는 거라고요. 예? 절대 자기 이 발붙인 곳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 투쟁성이 필요하다. 이제는 좀 싸울 줄 아는 보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지금 국힘당 100석이 있으면 뭐합니까? 좀 보셔요, 좀 뭐. 아무 쓸모 없잖아요. 뭐 하는 게 뭐 있나요? 거기 몇몇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야말로 손꼽을 정도로 몇몇이 있습니다. 예. 당 중진이라 그러고 원로라 그러는 사람들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요. 예. 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윤희숙 의원 정도가 좋지 않겠냐. 교육부 장관은 좀 더 찾아봐라. 뭐 우선 급한 대로 답답한 대로 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찾아봐라. 찾아보고 그래도 뭐 이놈이 마음에 들면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아니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뭐 그렇게 가더라도 좀 더 찾아봐라. 너무 뭐 여사를 쉽게 그렇게 관료적으로 처리하려고 들지 마라라는 거죠. 예. 뭐 정치성 있는 복지부 장관 그걸 원한다면 뭐 지금 시야에 들어오는 정치 감각이 있는 사람은 뭐 그런 정도로 보여진다라고 보더라도 나경원은 뭐 부정적인 의미에서 아니다라는 것보다는 당 꼴을 위해서도 국힘당이 그나마 그래도 예, 당을 끌어안고 갈 세력이라도 당에 있게 하려면 나경원을 빼는 건 아니다. 김세연은 뭐 부정적인 의미에서 아니다. 아니다. 그건 뭐 젊은이도 아니고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부러진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줄 잘 잡아서 어영부영 뭐 그렇게 하다가 보니 뭐 정치 이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지 별 쓸모가 없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나마 그래도 윤희숙이 갖고 있는 대중 이미지나 투쟁성이나 전문성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와중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국회 대정부 질문하는 꼴 한번 보셨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최근 들어서 2021년 각 정부 부처별 결산 심의 보고 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한번 보십시오. 국회의원들 수준 꼴을 한번 보십시오. 예? 이게 해야 될 업무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사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 교묘히 상대를 어떤 의미에서 능멸하는, 모욕 주는, 그거를 재미삼아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국정을 하는 게 아니고, 어? 입법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 의정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빌미로 해서 평소에 흠집내기 하고 싶었던, 상대를 공격하고 싶었던 그 점을 교묘하게 하는 것 이상, 지금 뭐 내용 있는 그 어느 상임이든 간에 내용 있는 질의가 오고 가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 어제 국회 같은 경우 뭐 이수진 의원 등등, 예? 대도 안 하고 고함만 지르고 위원장 사회도 듣지 않고 지 멋대로 그냥 계속하는, 예? 자당 의원들조차도 어이가 없어서, 예, 탄식을 하는 그런 회개망청한 꼴 보셨죠? 예? 일단 마이크만 잡으면 고함부터 지르고 보는 형편없는 인간들. 예, 그게 지금 현재 의정 활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예. 자, 이러니 공무원들이 일할 맛이 나냐는 거죠. 예? 일할 맛이 나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태가 바뀌어가지고 돈 그럽니다. 뭐 자기 자리에서 뭐 소신, 사명감 이런 이야기는 이미 날쌘 이야기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분위기에 지금 보게 되면 공무원 할 맛이 안 나죠. 속된 말로 가오가 안 잡히죠. 어? 걸핏하면 민원 들어오죠. 뭐 이전처럼 민원인들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예? 의시되던, 내가 그래도 뭐 한 자리 한다라고 의시되던 시절도 이미 갔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솔솔한 재미가 있었는데, 예? 뭐 내놓고 어디 가면 나라 일 한답시고 뭐 이러니까 우리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여전히 그 관료 의식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가오 잡는 맛이 있었는데 이제 가오 잡을 것도 없다는 거죠. 예? 어쩌다 조금 이렇게 뭐 국장급만 돼도 국정감사나 또 국회 좀 무슨 뭐 상임위 같은 거 열려서 불려서 나가면 박살 나니까요. 뭐 공무원 할 맛이 안 나겠죠. 예,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공무원 4,1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공무원 3명 중에 1명이 공직을 떠날 생각이 있다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이 배부른 소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즘 같은 시절에는. 그죠? 일단 징검다리 잡는 거죠. 그러니까 예, 경력 쌓기의 디딤돌로 공직. 일단 거기에 있다가 제일 가고 싶은데 그러면 자리 옮기면 어디 가고 싶냐? 공공기관이라. 공공기관, 공공기관이라는 거예요. 35%가 공공기관. 그 다음에 민간기업, 그 다음 창업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답안 세대별로 보게 되면 30대가 46.7%라 그래요. 20대가 44.8%, 20대, 30대 젊은 세대들,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 공무원일수록 공직에 일단 들어가면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떠나고 싶다. 한 반 정도가 떠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작년 한 해, 2021년 동안에 퇴직한 공무원이 4만 4,676명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5년 차 이하가 25%래요. 4명 중에 1명꼴이래요. 5년 차 이하가 4만 4,676명, 작년 퇴직자 중에 14,498명이래요. 네. 이게, 이, 어딘가요? 조선일보인가요? 조선일보 기사를 보게 되면 4년 전에 비해서 2배가 됐대요. 4년 전에 5,613명이었는데 그보다 2배가 됐대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뭐 공무원 급여가 적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10년 전 이야기예요. 공무원 수당 등등등 하게 되면 공무원 급여 절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이제 공무원 박봉이라는 이야기는 그거 입에 발린 이야기고 상투적인 이야기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오히려 과하죠. 민간기업보다가 훨씬 나은 조건이죠. 그러다가 지금 뭐 갈 수 있는 자리가 너무 많잖아요. 이 사람들도 공공기관, 민간기업 하지만 갈 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 근데 어쨌든 자부심이 없어진 거지. 가오 잡는 맛이 없어진 거지. 속된 말로. 예. 예, 이렇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이런 공직사회 분위기, 여기에 지금 이 국정을 운영한다. 나라 살림을 꾸려간다.
이게 간단치가 않다라는 거죠. 공무원도 옛날 같지 않고, 예, 국회도 젓고라지, 예, 여당이라는 게 젓고라지. 윤석열 정부 정말 고민이 많을 거예요. 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우리 이 시사,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뉴스. 이제는 꼴도 보기 싫지만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발악인 것 같아요. 이준석의 탄원서 소동. 이게 참 해괴망측한 있을 수 없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자폭인데요. 네. 이건 뭐 거의 뭐 끝난 거죠. 누가 봐도 이미 끝났지만 확실하게 확인 사살했다. 지 머리에 다시 한번 총을 놨다. 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걸 탄원서라고 여러분 한번 보셨나요? 검투사에 빗대고 있어요. 얘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사고방식이 말이죠. 이게 최소한의 소위 말해서 뭐 당대표까지 그게 뭐 진짜 빼기든 어? 날라리로 했던 간에 당대표까지 했다는 놈이 정부 감각이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절대군주 이야기가 나옵니까? 검투사 이야기가 나옵니까? 비유를 해도 말이죠. 예?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이게 거기다가 또 예? 당대표까지 했다는 놈이 예? 가처분 신청을 낸 재판부에다가 탄원서를 내고 있어요. 일반 아무러한 힘도 없는 민원인도 아니고 말이죠. 참 이게 예? 때와 장소를 전혀 가릴 줄 모르는 이게 한국 정치의 현실이고 집권당의 현실입니다. 이준석이는 집권당 자체가 이걸 계속 방치한 정치력이 없다고 봐야죠. 없다고 봐야죠. 이준석이는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지. 이게 무슨 뭐 계속해서 이런저런 지금 언론이 지금 엄청 열심히 도와주는 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내 권력 게임처럼 자꾸 이렇게 호도되고 있어요. 엄밀하게 이거는 가로세로 연구소가 지난 대선 기간에 이준석 징계를 대표 사퇴 자꾸 이렇게 분탕지기면 정권 교체에 찬물을 끼얹는다 이래가지고 가로세로 연구소 이게 이제 뭐 지방선거 그 당시 가로세로 연구소 멤버였던 강용석 변호사가 경기도지사 출마를 하면서 거기에 또 뭐 불이 붙어가지고 예, 진행된 거잖아요. 문제의 본질은 이준석의 개인 처신이 문제가 많은 거죠. 여러분 이미 뭐 많이 보도를 들으셨겠지만 이게 왜 권력 게임처럼 비춰지냐는 거지. 이거를 당에서 조기 진화를 못하고 말려 들어가지고 계속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언론이 아무리 튀겨준다 하지만 단호하게 정리를 해야죠. 이준석 개인의 비위 문제다 이게. 응? 범죄 혐의 문제 아니냐. 이게 무슨 뭐 이해관, 윤회관 뭐 여기저기 아무리 짓는다고 해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탄원서, 글쎄요, 탄원서. 이게 곧 자폭이 될 거다. 자폭이 될 확실하게 확인 사살했다. 지 머리에 총을 놨다. 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좀 말이 거칩니다만. 자, 어제죠. 어제 23일자 대전지법 형사 11부 재판장이 박헌행 판사라고 해요.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월성원전 공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증언이 나왔어요. 이 사건 당시에 원전산업정책관이라고 하는 국장인데요. 원전산업정책관인 문모 정책관이 법정 증언을 했는데 이게 아주 의미 있는 증언이 됐나 봐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및 조기 폐쇄 관련해서 그 경과를 백운규 전 장관에게 보고하고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서
정부가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한국 수력 원자력에 회신했다라는 증언을 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죠. 예, 비용 보전 문제. 이 조기 폐쇄를 했을 때 비용 어떻게 할 거냐. 수리한 지 지금 5천억 들어가 수리한 지가 바로 엊그제인데 지금 또 폐쇄하려면 폐쇄하는 비용까지 든다. 그러면 한 1조 이상 든다는 건데 이거 누가 할 거냐. 그러니까 한수원 운영진, 경영진 입장에서는 업무상 배임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 비용 누가 할 거냐라고 산자부에 물으니까 정부에서 책임질 수 있다. 검토하고 있다. 라고 답을 줬다는 거죠. 배임이죠. 그러니까 한수원 경영진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답이 왔으니까 배임에서 조금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는 건 피차가 다 알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해줄 수 있다고 회신했다는 거예요. 이 국장이라는 사람이. 네. 산업정책관, 원전 산업정책관이 회신해줬고 그 내용을 백운규 당시 장관한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증언이 나왔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이 나왔어요. 네? 지금 이 사람은 이 문모 국장 이 사람은 이 당시에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지금 현재 재판받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이게 원래는 원전 산업 정책 과장 전결 사항이라는 거예요. 한수원에 회신하는 공문은. 근데 이 과장이 자기 전결 처리할 때 돌아오게 될 후과 책임이 상당히 부담스러우니까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이 국장이 나서가지고 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이라는 이 문모 국장이 과장 전결 사항인데 자기가 나서가지고 전결 처리해버렸다는 거예요. 예. 이게 누가 봐도 배임 문제죠. 비용 문제죠. 돈입니다. 결국 돈입니다. 예. 예, 업무상 배임이죠. 형사 범죄 구성 요건을 보게 되면 그 책임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네, 했다. 이 당시에 이 정결 위치에 있었던 과장은 정시라고 하는데 정모 과장이라고 하는데 2018년 4월 3일에 그 전결의 부담 때문에 이 폐쇄, 조기 폐쇄 부담 때문에 2년 반 동안이라도 한시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라는 보고서를 정모 과장은 다시 올렸다는 거예요. 4월 3일 날. 그러자 백운규가 당시 백운규 장관이 너 죽을래? 네, 라고 너 죽을래?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 다시 써서 청와대 보고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증언까지 다 나오면서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청와대까지도 그 윗선까지도 수사가 불가피하고 수사가 전개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이 당시에 지금 현재 문제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문제되고 있잖아요. 일단 제일 정점이 문재인, 그다음에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그다음에 사회수석이었던 김수현, 과학기술보좌관이었던 문미호, 그다음에 경제수석이었던 박원주 이런 사람들이 이미 고발돼 있고 이런 사람들도 다 어떤 의미에서 줄고구마로 수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렇죠? 자, 바로 직전에 검찰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검찰 인사가 있었고 이전에 민거적 수사 하는 동 마는 동 하던 지휘부 다 교체되고 지금 새로 들어왔어요. 예. 이게 이제 수사가 본격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제 감사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감사 다시 하겠다. 탈원전 감사를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올 하반기부터 아마 탈탈 털리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예, 이재명도 지금 현재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 되면 뭔가 딜을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문재인 사저 경호 문제를 들여서 집회 시위를 제한한 거 이런 엉터리 예, 사바사바하면 윤석열 정부도 끝납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예, 아마도 딜 치려고 들 것 같아요. 자, 여기 또 다른 뉴스를 보게 되면 재밌습니다. 자, 사저
경호 강화 뭐 이렇게 하면서 집시 이렇게 하니까 아 환영한다 협치 뭐 이런 이야기가 협치요? 개꿈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얘들은 아직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이게 순진한 건지 멍텅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머저리들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예? 아직 얘들 실체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이야기 나오자 바로 떨어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가 됐어요. 여러분. 예? 처럼 해. 예. 김남국, 뭐, 최강욱 이런 애들이 있는 철험회, 황운하 이런 애들이 있는 철험회 하고 뭐 민주당 내 강경파라고 하는 무슨 강경파야 뭐 걔들 늘 그러는 건데 그다음에 민영배, 검수완박배 위정 탈당했던 민영배 이런 친구가 공동 발의한 법 이름도 엄청 길어요. 예? 김건희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일명 특검법이죠. 김건희 특검법 이걸 발의했다라고 그래요. 예?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얘들이에요, 여러분. 윤석열 정부 이제 좀 정신이 드시나요? 아직 정신 못 차리시나요? 네. 자, 그러면서 우상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 우상호 말 그대로 옮기면 우리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 없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 치는 게 더 재미있다. 그러니까 이걸 어쩌면 사실은 원하고 있는지 모르죠. 앞으로는 특검법이라는 것 해가지고 뉴스가 되게 하고, 네. 뒤로는 특별감찰관 제일 쉬운 거잖아요. 여야 합의해서 특별감찰관 임명하면 돼요. 추천해서 선거하면 돼요. 그러면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하자 하라라고 추천까지 해주는데 안 할 정부가 있나요? 그렇게 무시할 배짱 있는 윤석열 정부는 못 되잖아요. 예? 지금 보시면 문재인 정권 5년 내에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해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이상직, 문다혜, 문준용 뭐 계속해서 잡음이 있었잖아요. 자, 김건희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특별감찰관 임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국회가 여야 합의해서 특별감찰관 임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서 사고 치는 게 더 재밌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예. 앞으로는 특검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고 뒤로는 예, 사고 치기를 바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총선 전국까지 몰아가지고 이제 제대로 이렇게 시간이 가다가 한 건 걸리면 이걸 가지고 뒤집기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니까 국힘당에서도 공세를 했습니다. 아니, 북한 인권재단 이사선임 이거 벌써 약속한 건데 왜 5년, 6년 왜 안 하냐? 이것도 하자. 이게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피해온 거잖아요. 이 도대체 이 세력들은 어느 나라의 정치 집단인 줄 모르겠어요. 응? 진짜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익을 위한 집단인지 응?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분단 상황에서는 북한은 주적이 돼 있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 때 주적 없앴다가 지금 다시 주적이 돼 있죠. 응? 적국을 위한 집단인지를 이해를 할 수 못하겠어요. 북한 인권 문제, 이게 문명국에서는 당연히 제기될 문제잖아요. 그것도 이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투기로 한 기구예요. 북한 인권재단.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민거적거리고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쟁점 사안으로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이거 전부 다 국회 추천 절차 밟자라고 지금 국힘당에서는 하고 있어요. 예? 특별감찰관 포함해서 하자. 근데 얘들이 지금 민구적 되고 있어요. 아, 되고 있어요. 예? 특감보다가 특별감찰관보다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려 한 것 아니냐라고 우상호가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수처 뭐 수사하는 거 보셨나요? 예? 윤석열 터는 거 이외에 수사하는 꼴을 보셨나요? 수사 뭐 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거라도 보셨나요? 없었죠. 예? 이상직 사건 공수처 문재인 가족 수사
뭐 하는 신용이라도 했다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없죠. 그런데 공수처가 할 거니까 공수처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니까 특별감찰할 필요 없대. 그러면서 특검법은 발의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예, 당리당략적 정치 게임만 하는 거죠.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실은 사고를 빨리 하나 쳐줬으면 하는 거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노름을 의정활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쯤 이제 보고 우리가 좀 심각한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엊그제죠. 엊그제죠. 네, 수원에서 다세대 주택의 수원의 다세대 주택에서 새 모녀 60대 어머니 암투병 중인 어머니 40대 난치병 두 딸이 에, 어떤 의미에서 고립사 당한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참 우리 사회가 우리 모두가 다 반성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아마도 생활고죠. 그중에서도 빚 때문이죠. 빚 때문에 이렇게 숨어 피해 다니다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게 한 달 전쯤에 마지막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집주인한테 남긴 이 말이 병원비 때문에 월세가 좀 늦어지고 있다, 늦어졌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긴 게 마지막이라 그래요. 네. 자, 그동안 이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송파 사건도 있었고, 송파도 역시 세모녀 사건이 있죠. 예. 그 송파 모녀는 그 당시에 쪽지가 남겨져 있었다 그러잖아요. 예. 현금 70만 원 하고 같이 쪽지가 남아 있었다. 이 마지막 집세하고 공과금입니다라는 쪽지가 남겨져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예. 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가요? 거기서도 이 송파 세모년은 배제되어 있다는 거고. 근데 이번 경기 수원의 이 세모년은 이런저런 어떤 것도 지금 아무것도 포착이 안 된,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에 체크가 안 된 완전 사각지대에서 고립사죠. 고립사를 해버렸다는 건데요. 참 이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거지 자체가 노출이 안 되면 참 현재 시스템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뭐 이름하여 복지 사각지대인데 이게 정말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복지부 자체가 지금 대략 추정하고 추산하고 있는 게 이런 형태가 약 한 2021년 기준요. 작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130만 명 정도가 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위기라고 분류되는 어, 사람 숫자가 133만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 지금 수원 세모녀는 보증금 300에 월세 40만 원짜리였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신청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도 전입신고도 안 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신고도 안 했다라는 거는 신청도 안 했다라는 거는 아마도 빚 때문에 빚 독촉이 겁이 나서 좀 이렇게 숨어든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을 하는 건데 이게 이웃들과도 교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완전 고독사보다 고립사죠. 고립사를 해버린 케이스인데 글쎄요. 이거 행정기관만 탓할 수도 없어요. 예? 뭐 건보료가 16개월, 1년 4개월이나 밀렸는데도 몰랐냐, 뭐 이렇게 탓할 수는 있습니다만 참 그래요. 수원시, 화성시 다 생활고 파악도 못했냐, 뭐 이렇게 예, 핀잔할 수는 있겠지만 간단치가 않아요. 어디 사는지 주거지를 숨겨버리니까. 물론 경찰 협조를 구하면 되겠지만
글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경찰을 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 쪽에 무슨 협조 요청하고 해서 재미 본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달리 뭐 이득이 돼서 재미가 아니라 일을 저렇게 뭐 열심히 좀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다못해 출동 신고를 하나 하더라도 그냥 현장에 와서 어슬렁어슬렁 오히려 신고한 사람 귀찮게 하죠. 이것저것 묻고 이것저것 묻고 도망가도록 다 도망가도록 현장 보존도 안 되고 말이죠. 그래 놓고는 오라이 가라이 조사가 필요하다 협조해달라 무슨 놈의 협조해. 그런 경찰밖에 보지를 못해가지고 오히려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혐의를 덮으셔버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비슷한 케이스들을 몇 번 겪어봤어요. 예. 그래서 경찰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좋은 이미지가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해서. 이제 이 뭐 경찰 협조 글쎄요. 뭐 신용은 했겠죠. 예. 글쎄요. 이거 뭐 별썩 기대를 못 하겠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시스템 이게 뭐 어쨌든으로 넘어갈 수도 없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뉴딜 한다 그랬지 않았나요? 예산이 220조였잖아요. 직접적으로 160조, 그 다음에 증액해서 220조 했어요. 그 뉴딜, 휴먼 뉴딜이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렇죠?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 물론 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내용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취약계층의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 2021년 작년이죠. 7월 14일 예, 한국판 뉴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이야기도 들어가 있어요. 2025년까지 160조 1차 이야기한 게. 그런데 그게 그 뒤에 220조로 확장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 7월 14일 날 한 말이에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에서 220조로 확대할 거라고 발표를 했어요. 작년 7월 14일. 예? 그러면서 그때 한 말이 뭐냐 하면 이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고 정부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 대한민국을 계속 발전시키고 진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뉴딜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뭐 등등 하면서 휴먼 뉴딜 그랬어요. 휴먼 뉴딜. 여기에 고용 안전망, 사회 안전망 확대 이야기 나왔어요. 예? 이게 160조 그리고 220조로 확대한다 그랬는데 정권이 바뀌었죠. 정권이 바뀌었죠. 예.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 돈 160조, 그럼 160조 잡읍시다. 예. 220조 쓰기 전에 정권 바뀌어버렸으니까. 저 입을 띵걸 하면 220조죠. 돈 200조 쓰고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 사회 안전망이 정비가 안 된,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문재인 입이 있으면 말해봐라. 예? 이 당시 정책 당국자들 입이 있으면 말해봐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우리가 단순히 뭐 복지 사각, 행정 미비 이렇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이만큼 썼는데 도대체 된 게 뭐 있냐는 거지. 도대체 된 게 뭐 있냐. 문재인은 말해봐라는 거지. 예? 문재인 정권이 했던 게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하고 한국판 뉴딜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렇죠? 인상이 남는 게 그렇지 않나요? 소주성은 여러분들 뭐 워낙 많이 들으셔가지고 아실 테고. 그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여러분, 그린 뉴딜 웃깁니다. 전국에 축구장 10배 이상의 숲, 축구장 10배 그러면 뭐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죠. 숲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원도 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예, 30년 이상 된 정말 숲다운 숲은 다 지금 밀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마치 그 뭐죠. 옛날 두발 단속할 때 바리깡으로 머리 밀듯이 찝듯이 그렇게 해놔가지고 예, 숲 다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숲이 쑥대밭이 돼 있죠. 축구장 10배. 이거 뭐 그것도 저탄소 정책이니 뭐니 하면서 했습니다. 그죠? 예. 자, 지금 이게 뭐 세세적으로 뜯어보면 이것도 나중에 쟁점 사안으로 따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예, 9월부터 저들 시사도 멤버십을 따로 운영할 생각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다루기는 좀 어렵고 좀 쟁점, 약간의 정책 토론 성격을 갖는 그 쟁점 사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돈 200조 도대체 어디 썼는지 160조. 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뭐 그 당시 뉴딜 펀드 이야기도 있었죠. 예? 엄청나게 뭐 수익이 정부가 담보가 돼서 보증이 돼서 수익을 낼 거로 했는데 이 뉴딜 펀드도 박살이 났죠, 여러분. 그죠? 예? 마이너스 수익률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증시 시장이 내리꽂는 데는 뭐 문재인인들 별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 나왔죠. 예. 문재인이 어쨌든 이름을 올린 펀드가 6개라 그래요. 그 당시에. 예, 예, 그죠? 근데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7%. 전부 적자였다는 거죠. 예. 예, 이 지금 이 한국판 뉴딜 이야기, 이 이야기는 나중에 쟁점 사안으로 다루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 예, 시스템 정비까지 되어 있지 않다. 예, 그거를 체크하고 관리하는 소위 정보 관리 시스템조차 정비를 안 해놨다. 돈 어디다 썼냐는 거지. 태양광, 예? 수십조 등등. 이게 지금 그 헛돈 그렇게 쓰고 일자리 수십조, 예? 50조, 뭐 걸핏하면 50조잖아요. 예? 코로나 수십조, 뭐 백신까지 해서 하게 되면 코로나도 그렇죠. 자, 그 돈 다 어디 썼냐는 거죠. 감사원이 이제 뒤늦게 몇몇 사안들 감사하겠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행차 뒤에 나발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예? 돈은 다 사라지고 없고 나라 살림은 거들나고 없고 된 일은 하나도 없고 뭐 했냐는 거죠. 이 세모녀 사건, 우리 각자들이 돌아봐야 될 것도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졌죠. 이제 무관심한 게 아니라 코로나 이후로부터는 사람이 사람을 적대시하게 돼 있잖아요. 예? 애완견 반려동물은 끌어안고 쫄쫄 빨고 다니면서 옆집 사람은 원수 보듯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마스크 썼나 안 썼나? 저놈이 코로나일까 아닐까? 원수 보듯이 하잖아요. 범 보듯이 하잖아요. 자, 이런 세태도 걱정스럽습니다만 정부가 해야 될 역할, 그 많은 돈을 쓰고 뭔가 대단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것처럼 요란을 피워놓고 정작 돈 어디에다 썼냐? 해놓은 게 뭐냐? 라는 거죠. 이걸 단순히 그냥 일과성 해프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냥 한때 지나가는 뉴스로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 문제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행정기관의 소홀한 행정 정도로만 치부할 문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종합적인 안전망 이런 이야기까지도 할 거 없이요.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좀 써야 될 돈을 제때 제장소에 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일단 문재인 정부의 뉴딜 정책 관련된 예산도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예, 디지털, 그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세웠는데요. 한 5개 파트가 되죠. 그중에 휴먼 뉴딜 파트, 이 지금 수원 새 모녀 사건을 계기로 해서라도 지금 이걸 계기로 해서라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보건복지위 국정 상임위 국정 이야기가 지금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가 있겠지만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이런 문제도 들여다봐야 된다.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 2021년이니까 문재인 정권이 돈을 어떻게 썼냐를 결산 보고하고 심의하는 자리인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세월 다 보내고 있어요. 네, 이런 것 짚어봐야 된다. 뉴딜 정책 160조.
늦게 220조라고 그랬으니까 뭐 그냥 편하게 200조로 하겠습니다. 200조 어디에 썼는지 이거 제대로 좀 연구하고 자료 찾고 해서 질의다운 지가 좀 제대로 나오고 문제가 제대로 좀 짚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일단 다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1인 가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 1인 가구가 40%라 그래요. 두 층입니다. 젊은 층들, 비혼,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있는 젊은 층들. 그 다음에 노인층들입니다. 원튼 원치 않든 홀로가 된 노인들요. 정말 이제는 건강 100세 시절이라고 하는데 100세 수명의 시절, 장수의 시절이라고 하는데 무전 100세는 곤란하다는 거죠. 네. 무전 100세는 곤란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다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네. 저도 지금 국민연금 수령자입니다만 정부가 해주는 거는 아주 일부분일 뿐이에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숨만 쉬고 살면 그 돈 또 여유가 있죠. 근데 정부가 해주는 거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네, 무전 노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불행하고 초라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재테크를 좀 하셔야 돼요. 계획을 세워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만한 능력이 없거나 또 있다 하더라도 이 늙어간다는 것은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몸져 눕거나 하게 되면 능력이 있어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자, 그럴 경우 불의의 위험에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그 층들요. 노년층하고 젊은 층들의 1인 가구가 속출하고 있어요. 이름하여 일코노미. 이 일코노미라는 게 뭐 대단한, 저도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대단한 합성어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숫자 1이에요. 일코노미. 그야말로 혼자, 나 홀로 경제라는 거예요. 나 홀로 경제. 그 요즘 워낙 뭐 국적불명예, 정체불명예 신조어들이 많아서 일코노미라고 그래요. 일코노미. 예? 행안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행안부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작년까지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에서 1인 가구가 946만 1695가구래요. 네? 그 전해 2020년 대비 40만 가구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한 해에. 한 해에 40만. 오히려 출산율은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근데 1인 가구는 40만 가구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 전체 가구가 1인 가구가 등록된 가구 946만 1695 가구래요. 여러분. 지금 정부 정책은 주거 정책이든 또 세제든 일자리 정책이든 기타 복지 정책이든 전부 다가 3인 내지 4인 가족, 부모, 자녀로 구성된 이전의 가족이죠. 가족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헛다리죠. 시대상을 반영을 못하는 거죠. 지금 전체 인구의 40%가 나 홀로 가구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에요. 근데 가구로 주민등록상에 가구가 되어 있다고. 이전에 가구라는 게 세대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부모 형제들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에요. 4인 가구도 아니에요. 3인 가구도 아니에요. 이제 나 홀로 가구라는 거예요. 일코노미라는 일코노미. 자, 여기에 맞는 예? 이미 생애 주기,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생애 주기는 진즉부터 우리가 뭐 박근혜 정부부터도 이야기했고 그 전부터도 정책 검토를 했던 거잖아요. 이미 한 길게 보면 20년 정도가 된 게 라이프 스타일 이야기였고 이제는 혼자라는 거예요. 혼자가 이전에 가족, 가구 개념을 대체하고 있다. 사람 하나가 이미 우리 등록 인구 대비 40%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부 정책이 이걸 반영하고 있나요? 그게 어떤 정책이든 간에 정부 조직도 반영하고 있지 못하죠. 예를 들면 최근 들어서 보면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네?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그걸 뭐 검토해가 기능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요. 가족 개념이 이미 바뀐 지가 옛날이에요.
여성부, 여성가족부가 생길 때는 정말 여성 문제, 양성평등 문제가 정말 심각할 때였고, 그런 부서가 필요할 만큼 심각할 때였고, 또 가족이라는 개념이 등장할 때는 그만큼 가 중심으로 정책을 세울 그런 어떤 시대 상황이 필요할 때였어요. 지금은 가도 없고, 여성도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성의 권한이 과해서 문제예요. 지금 각 부서에 가보십시오. 지금 앞서 통화녹음 법 개정 법률안 그 정신 나간 법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비즈니스를 할 때라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성 민원인이 오면 제일 조심스럽고 난감한 거예요. 예전도 물론 조심스러웠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조심스러워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워요. 아무 이유 없이 누가 봐도 트잡을 수 없는 말인데도 자기가 기분 나쁘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소명이 안 돼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통화 녹음을 들이댈 수밖에 없는데 통화도 지금 녹음 못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하면 벌금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녹음하겠습니다. 동의를 하면 녹음하라 그럴까요? 대부분 다 싫다 그러죠. 권리로 확정되지도 않고 구체화되지도 않은 이제 겨우 이제 뭐 논의 단계에 있는 그걸 가지고 법을 만들겠대요. 정신 나간 법인데 어쨌든요. 지금 여성가족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폐지가 아니고 기능을 개선하고 확대해야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평등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보다가 제도적으로 얼마나 더 평등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이거는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이거는 뭐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이거는 전혀 일고의 가치도 없고 여성가족부는 폐지를 하고 차라리 이런 복지 사각지대 그렇다고 이거 복지부에 넣어서 될 문제도 아니잖아요. 이게 예?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일코노 및 정부 부처가 필요해. 그렇지 않나요?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포함한 이 사회가 변화하는 행안부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재난이나 이런 쪽이고 행안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 그런 어떤 정부 부처라든지 전문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요. 여성가족부 하는 게 뭐 있나요? 어? 냉정하게 한번 봐요.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 여기저기 자리 만드는 거 이외에 하는 게 뭐가 있나요? 닦아놓고 지금 시절에 여성가족부가 왜 필요해요? 네? 이런 정신 나간 피켓팅까지 하고 있어요. 네? 어제 보게 되면 여가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것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정신 나간 거죠. 네? 윤미향이 아직 거기 있잖아요. 네? 그건 일부 부작용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게 단순한 부작용 문제인가요, 여러분? 네? 정치 이슈가 있을 때마다 늘 언제나 거기에 쪽수 보태기 하고 그런 정치 게임을 해왔죠. 여성운동 언제 했나요? 어? 위안부 등등등 그런 걸 빌미로 해서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 자리 늘리는 것밖에 실질적으로 해온 게 없잖아요. 뭐 제도적으로 뭐 몇몇 한 건 있지만 이미 그런 제도적 보장장치는 충분하다. 지나치다고. 오히려 지나치다고. 지금 뭐 어느 부서 할 거 없이 지금 그런 관련된 사람 없는 데가 없잖아요. 뭐 이 이야기도 나중에 따로 또 한 또 쟁점 사안으로 봐야 될 겁니다만 일단 이런 지금 현재 기구가 필요하다. 정부 기구가 예산을 쓰든 인력을 쓰든 간에 예, 기구를 정비하든 간에 1인 가구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1코노미 중심의 사회 취약계층 장애인 포함해서요. 이런 어떤 취약 보호 계층을 이 사회가 전환을 소위 말해서 4차 산업, 산업만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떤 사회, 어떤 국가 비전을 설계해 갈지에 대한 그런 정부 부서 또는 뭐 부서가 아니면 정부 기구가 필요하지 않나요? 여성가족부 의미 없습니다. 진작에 폐지했어야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로 시끄럽게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봐요. 예, 예. 자, 이게 지금 큽니다. 2030 청년층하고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동시현상. 이거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인구로 보게 되면 예, 시작점과 끝점이 동시에 다 1인 가구화되고 있는 이 사회 현상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 정말 지혜를 모아도 지금 모자랄 판입니다. 거기다가 인구 절벽까지 겹쳐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후에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 사회 국가적으로 이 정책을 세우고 운영해가는, 국가를 운영해가는 데에 미칠 영향, 여기에 대한 대비, 이거에 지금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여성가족부? 그런 좁은 틀에서 근시안적인 접근으로는 곤란하다. 이게 뭐 민주당 역시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런 어떤 정말 소화적 이기주의, 그 이기주의에 빠진 그런 어떤 행태들 이건 좀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이야기가 너무 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더 소홀하게 지금 오늘 다룬 것 같은데요. 뭐 아침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이 정도로 거칠지만 이 정도로 또 대단히 듬성듬성하지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코로나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아무것도 지금 잡았을 때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이 지금 일본에서 들어오는 소식을 보게 되면 입국 전 코로나 검사를 폐지하겠다. 그걸 검토하고 있다 그래요. 니온 게이자이가 보도한 거에 따르면. 그죠? 일본은 우리는 48시간 전인데 일본은 72시간이에요. 사흘이죠. 탑승 72시간 전 의무 코로나 검사 이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하루 입국자 2만 명으로 제한하던 걸 5만 명으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소위 일본식 코로나 쇄국에서 개방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보십시오. 다 풀어놨잖아요. 근데 입국 전 검사, 입국 후 검사 이거는 안 없애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조금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봐요. 의료 이기주의다라고 봐요. 지금요, 입국 후 검사 때문에 각 병원들이 쏠쏠이 재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 보건소에 가면 5천 원이죠. 그렇죠? 일선 병의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적게는 8만 원, 많게는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공항에 한번 가보십시오. 저희들도 얼마 전에 해외를 나갔다 왔습니다. 공항에 한번 가보십시오. 북적북적합니다. 국제선들. 그 많은 인구가 다 비즈니스는 아니지만 네, 관광 목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 검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병원 수입으로 환산해 보십시오. 얼마가 될지. 일부 무료 검사를 받는 층도 있을 겁니다만 그건 아주 극소수일 거라고 보고요. 하다못해 보건소 5천 원이라도 낼 거잖아요. 저는 이런 의료 수입이 그 이면에 배경으로 깔려 있다고 봅니다. 제가 너무 세상사의 그 어두운 면을 전부 돈 꼬리로 보나요? 한국은 왜 다 없앴는데 일본하고 어떤 의미에서 OECD 국가 중에 한국만 남아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일본도 지금 없애는 판에 한국은 왜 예, 입국 전, 입국 후 코로나 검사 제도를 없애지 않을까? 다른 건 다 없앴는데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여러분 격리대에도 확진자 격리대에도 해주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는 심지어 추적도 안 하잖아요. 확인도 안 하잖아요. 담당관 배치도 안 하잖아요. 어,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입국 전후 검사는 하래요. 저는 이게 병원 수입과 직결되어 있다. 그런 어떤 이해 커넥션과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것도 걷어내야죠. 자, 요거는 한 정책의 한 단면이고요. 국힘당 꼴 여러분 보십시오. 예.
지금 저는 주호영 비대위 믿지 않습니다. 예? 이 비대위가 혁신이 최재형, 여러분, 저는 일설에서 일각에서 그렇게 보죠. 최재형, 이준석이가 만났다 이야기하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정치권에 발을 늘으면서 이미지 완전히 이전 이미지는 다 없어졌죠. 저는 없어졌다고 봅니다.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다시 보는 계기가 됐지. 이전에 감사원장 시절에 소위 탈원전 뭐 박해를 받으면서도 할 일은 꿋꿋하게 하는 그런 어떤 지조 선비의 이미지가 싹 없어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네. 이준석과 최재형이 왜 만났을까요? 혁신위를 고리로 이준석이 최재형을 당대표로 밀어주고,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바지 사장으로 앉히고 이준석이 섭정을 하는 그런 구도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잖아요. 여의도 정가에. 주호영 비대위가 당 혁신은 계속 필요하다 감사하고 있어요. 뭘까요? 예? 일종의 탈당파, 탄핵파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 판인데 주호영 믿지 않습니다. 권성동은 또 재신임했어요. 이준석은 내쫓고 그러니까 이게 권력 게임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권성동도 책임지고 사퇴해야죠. 비대위가 들어왔는데 당대표만 물러가는 건가요? 그 지도부가 다 나가야죠. 한기호 사무총장 옷 벗었는데 왜 권성동이는 재신임을 해? 웃기잖아요. 누가 봐도 웃기는 장단 아니에요? 이게 탄핵파들, 탈당파들, 저들끼리 다 까대는 개편인 거지. 그런 오해를 받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전 안장판을 쳐도 먹히는 거예요. 어. 소위 말해서 성비위자, 성매수자잖아요. 성상납이라고 하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증거인멸, 중대 범죄 혐의자잖아요. 정당 대표라는 자가 수사기관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했다. 이거 이상의 중대한 범죄가 어딨나요? 일반 민간인이 한 것도 아니에요. 예? 그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수사 중이잖아요. 그게 징계인데 본질인데 이게 권력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탈당파들의 지금 행동을 함부로 당내에 있는 김무성이가 또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래 총리급에 이 윤석열 정부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국힘당이 집권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렇게 세력 구조하면 네? 이준석이라고 대표되는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이런 그룹도 사라져야 되지만 이준석 응? 하태경 이런 류도 사라져야 되지만 범탈당파들 지금 권성동, 주호영 이 체제는 맞다고 생각해요. 혁신이 이게 지금 국힘당이 정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 생각이 있으면 이야기. 당신도 탈당파잖아. 에? 생각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이게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해?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떠들고 있는 최재형 대표 추대, 이준석 섭정 그 이야기는 지금 그러면서 또 다른 면에서는 권성동, 김기현 뭐 이런 구조로 또 뭐 그림을 그리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뭐 최근에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가 최재형이가 왜 이준석이를 만났을까? 혁신이 때문일까? 어차피 당대표 구실도 못할 건데. 예. 그 이야기가 돌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지금 대구시장 하고 있는 홍준표가 한마디 할까요? 구질구질하게 정치하지 말라고. 예? 예? 양쪽을 싸잡아가 이핵관, 윤핵관 싸잡아서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예? 한쪽은 탐욕이요. 한쪽은 칭얼거리고 응석대는 걸로 예? 당을 혼란하게 한다. 예. 뭐 홍준표도 할 말 없는 입장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판국에 그나마 그래도 홍준표가 또 한마디 해요. 홍준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생긴 거예요. 다 똑같은 놈인데. 그렇잖아요. 국힘당 정말 창당 수준으로 전면 해체, 재구성하지 않으면 그나물의 그 밥이다. 그나물의 그 밥이다. 뭐 어느 한눈 똑똑한 놈 어딨나. 예. 탈당파 탄핵파로 윤석열 자신 또 탄핵으로 재미를 봤으니까 재미를 본 거죠. 뭐 어쨌든. 응?
예? 그걸로 스타가 된 거니까, 스타 검사가 된 거니까. 예? 재미를 봤으니까 뭐 같이 이렇게 예, 우리가 남이가 되는 거예요? 예? 탈당파들이 정말 민심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제대로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에 아니올시다. 싹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름에 김세인이 오르내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응? 정말 사람을 너무 안 찾는다.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없냐 할 정도로. 네, 이렇게 생각 없이 정신없이 글쎄요. 윤석열을 누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도 지금 의심스럽잖아요. 장제원 그룹. 그것도 맨날 다 탈당파예요. 응? 장제원 대중 이미지 아시지 않나요? 뭐 아들 사건 등등 해서 장제원 이미지가 썩 좋지 않을걸요. 예, 전부 그런 그룹들만 있어요. 싹 정리해야 됩니다. 딱 불러가지고 권성도 야 친구 입장에서 장제원이 너 진짜 날 생각해 준다면 딱 정리해야죠. 안철수 여러분 얼마나 무능한지 지금 우리가 여실히 보고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출범 초기부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인수위 때 뭐예요? 국정 아젠다 하나 지금 국민이 몰라. 메시지가 뭔지도 없어. 예? 인사 적고라지가 내각 구성 저렇게 돼 있어. 거기다 안철수가 일정 정도 책임 있잖아요. 인수위원장. 그런 놈이 지금 당에서 정치한답시고 뭐 다음 대권을 본답시고 저러고 있어요. 이 당이 될까요? 싹 다 정리해. 싹 다 정리해.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오히려 자기 지지 세력, 자기 우호 세력을 다 떠나보내. 그런 이상한 애들만 자꾸 끌어안고 있어. 이거 이제 진짜 이제 자폭하는 거죠. 자폭하는 거죠. 우상호 말다나 김건희 사고 치기 전에 예? 윤석열 그룹이 먼저 사고 칠 수도 있다. 진짜 험한 꼴 당할 수 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리는. 예? 문재인 정권 감사하고 털고 아무리 해봐도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예, 뭐 다른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만 뭐 그런 짜잘한 이야기는 오늘 좀 빼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한 것 같으니까 일단 국힘당도 정신 차려야 되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난맥상입니다. 글쎄요. 구한말 개화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합니다만 그때 보다가 오히려 더 혼탁한 게 아닐까. 오히려 더 혼탁한 게 아닐까. 어느 한 구석 멀쩡한 구석이 없습니다. 그나마 기대하고 있는 그룹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예? 이게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예?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사회안전망 관련요. 이 관련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좀 반성하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 그걸 좀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참, 제대로 살펴보고 싶은 쟁점들은 많습니다만, 예, 뉴스 몇 점만 그냥 살피는 예,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칠고 소홀하게, 엉성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 늘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